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결정문을 다듬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선고 결과는 이제 금요일에 나오는데 재판관들은 선고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고요? 네, 헌재는 모레 오전 11시 헌재 대심 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선고를 진행합니다. 어제 오전 진행된 평의에서는 국회 탄핵 소추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편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문과 다수 재판관의 법정 의견까지는 도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남은 시간 동안 최종적으로 결정문에 담길 세부 문구를 점검하면서 법정 의견 외에 실을 내용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문엔 다수 의견과 결론을 달리하는 반대 의견부터 결론은 동의하면서도 논리나 근거를 달리하는 별개 의견과 보충 의견을 각각 실을 수 있습니다. 선고 당일에는 재판관 회의가 별도로 예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늦어도 내일 오후쯤엔 최종 결정문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모레 기일에 출석을 할지도 관심인데 어떤 얘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변론 종결 이후인 지난달 8일 구속 취소로 석방된 윤 대통령은 줄곧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러 왔습니다. 앞선 변론 기일엔 대부분 출석했던 만큼 선고 기일에도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아직 여부가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 윤곽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선고 당일엔 시위대를 비롯해 많은 사람이 헌재 주변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탄핵 심판은 형사재판과는 다르게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도 선고를 진행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 방청도 허용이 되는데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는 대심 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되는데요. 선고 기일이 지정된 어제 오후 4시부터 일반인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접속이 폭주해 한때 대기 인원만 8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도 24석에 19,000명이 넘게 방청을 신청하면서 800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6만 4천 명이 신청하면서 이 기록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내일 오후 5시에 신청을 마감하고 추첨을 거친 뒤 당첨된 시민들에게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고를 앞두고 헌재 경비도 삼엄할 것 같은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야말로 삼엄한 경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 경내 진입은 물론이고 인근에 접근하는 것 역시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하는 상태입니다. 선고일을 지정한 이후 헌재 본관은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한 가운데 창문 대부분엔 커튼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헌재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의 상시동행 경호를 받던 재판관들의 신변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심리 내용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관들을 포함한 내부 직원들은 도시락이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등 외부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경찰은 헌재 인근 100m를 완전히 비워서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드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참가자들은 안국역 일대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네, 헌법재판소 앞입니다. 네, 주변의 경비가 한층 강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이곳 정문 바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경찰이 선고일 발표와 함께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드는 데 착수하면서 현재는 1인 시위자나 천막 대부분 철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이 어제 낮 1시부터 헌재 인근 반경 100m 이내에 일반인 접근을 제한하는 이른바 진공상태 만들기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헌재 앞 도로변을 비롯해 안국역 일부 출구 그리고 제동초등학교 사거리 등에 질서 유지선과 경찰 차벽이 설치됐습니다. 북촌로 안국역부터 제동초등학교 앞까지 헌재 앞 200m 정도부터는 차량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인도에도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놓여 일반인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3호선 안국역도 헌재 건너편 5번과 6번 출구를 제외한 4개 출구가 폐쇄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선고 당일에는 첫 차부터 역을 폐쇄하고 무정차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탄핵 찬반 양측 집회는 어디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헌재 인근 100m가 통제된 만큼 현재 집회는 안국역 위주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양측 모두 어제부터 철야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탄핵 찬성 측은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측은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무대를 세우고 집회 중입니다. 이에 따라 율곡로와 3일대로 일부 도로는 계속 통제되고 있습니다. 선고일이 다가오는 만큼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헌재 주변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찰도 일대 경비를 한층 강화하고 집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막판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기각 결정이 나와도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라고 촉구했고, 야당은 헌재가 합당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먼저 국민의힘부터 가보죠. 오늘 지도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여당은 헌재의 공정한 판단을 요구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선 거듭 기각 판결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대내외 환경이 엄중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 민생을 돌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재 판단을 부정하고 불복을 선동하는 언행을 멈추라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4월 4일 헌재에서 어느 결정이 나오더라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면서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관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여당 내부적으론 기각 각하를 전망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여당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각 결정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여당 메시지 역시 기각 각하로 결론 날 거란 자신감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당 내에선 그간 헌재가 5대3 교착 상태에 빠졌다는 관측이 많았었는데 선고기일이 정해진 건 4대4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된 거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나경원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그간 한덕수 총리나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결과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있는 만큼 만장일치 결론은 어려워 보인다며 4대4 기각각하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 헌재가 아무리 정치적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심판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흠결이 컸고 계엄 역시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권한 행사 측면에서 바라볼 부분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파면 외에 다른 답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며 무난히 만장일치 이념 결정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아침 회의에서 선고기일이 잡혀 다행이라면서도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가 어떻게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는 행위에 결단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여당에서 승복을 압박하는 데에도 가해자가 대통령이고 국민이 피해자인데 야당의 승복을 강요하느냐며 애초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경내 전 의원이 비상대기 체제에 돌입했고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천막 당사를 지키며 여론전 기세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보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사위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 우선 24시간이 경과하는 내일 당장 표결에 붙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모레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지켜보며 추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건데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추진 역시 마찬가지 상황인데 다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정현입니다.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동안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 심판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이력부터 변론 전략까지 확연히 달랐던 양측 대리인단의 모습을 김지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양측은 헌재 출석 모습부터 달랐습니다. 변론 시작 전 다 함께 마이크 앞에서 준비해온 입장을 돌아가며 읽었던 국회 측 대리인단과 달리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 그 사실관계와 성격은 당초부터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각자 심판정으로 향했고 구체적 입장은 주로 기일이 끝난 뒤 대표자를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란 목적으로, 독재를 목적으로 했겠습니까? 누차 강조했듯이 여러 가지 어려운 지금 국가적으로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하는 최종 대리인단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국회 측 17명 대 윤 대통령 측 23명. 이들을 묶는 공통 이력도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국회 측에선 김희수, 송도환 변호사 등 헌법재판관 출신들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로 나섰고 실무총괄도 헌법연구관을 지낸 김진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11차례 변론 동안 상대적으로 건조한 태도로 법리적 공격을 이어가던 대리인단은 마지막 변론에서 논어 속 공자의 일화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자가 통찰한 정치의 근본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찰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도 헌법재판관 출신이 있었지만 최후 변론날 대리인단 자리를 지킨 건 역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 출신들이었습니다. 이외에 80년대생 변호사들도 적지 않았는데 일상적 언어로 직접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가 위법한 심리를 한다며 한때 총사퇴를 암시하는 중대한 결심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선 11차례 변론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증인 16명이 출석해 각기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헌법재판소 결론에 영향을 미칠 증언은 어떤 게 있었는지 황윤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탄핵 심판 첫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을 끌어내려 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요원을 빼내려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엄 작전을 주도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호 전 수방사령관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증인 채택한 이 전 사령관 부하는 위헌적 명령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에 이어 헌재에서도 윤 대통령이 지시 주체란 점을 거듭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의 체포 요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조태용 국정원장은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증인은 싹 다 잡아들여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말뜻 그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의 증언에 대해서 증언의 신뢰성에 대해서 저는 강한 의문을 가집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 정당성을 놓고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주요 신문 과정을 지켜본 윤 대통령은 호수위 달그림자처럼 내란 실체가 없다며 불리한 진술을 부정했는데 결정권을 쥔 재판관들이 16명의 증언 가운데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로 예정이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오면 어떤 결론에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치안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과 질서 유지가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불법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 파괴를 비롯해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는 현행범 체포와 무관용 원칙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한덕수 대행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전과 생존에 우선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통합에 기여하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련해 경찰청은 선거 전날인 3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를, 당일에는 가포 비상을 발령해 대응을 하고 행정안전부는 탄핵 집회 장소 인근에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상황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일대에 사옥을 둔 기업들이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래 재택근무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사내 공지를 통해 전 임직원이 선고 이래 재택근무를 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옥 방호와 같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의 필수 인원만 출근을 합니다. 현대건설 엔지니어링 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직선으로 100여 미터 거리에 위치해 임직원의 안전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국역 부근에 본사가 있는 SK 에코플랜트와 SK 에코 엔지니어링은 연초부터 오는 4일을 전 직원이 함께 쉬는 공동 연차일로 지정한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오늘 경찰은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경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심각한 충돌 우려도 나오는 만큼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역량을 총동원해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호 기자,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모두 발언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거나 심각한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탄핵 찬반단체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선고 이후 일부 군중이 격앙돼 극렬 폭력 사태가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탄핵 선고일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는 등 치안이 안정될 때까지 전국의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네, 가포 비상은 가용 인력 100%를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비상근무 단계입니다. 경찰은 선고 당일 서울에만 기동대 210개 부대 14,000명을 이에 따라 집중 배치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은 선고일까지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하고 헌법재판소 주변 100m 일대를 시위대 등이 없는 진공 상태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고일이 임박하면 차단 지점을 확대해 검문 검색을 강화하고 일대 위험용품 반입도 철저하게 막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나 재판관을 상대로 한 테러 협박글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인 만큼 경찰 특공대 동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헌법재판관 보호를 위한 경호팀도 추가 배치된 상태입니다. 폭력행위에는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이경용 캡사이신 분사기와 경찰봉 등 장구 사용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과격행위를 선동하는 경우에도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는데 탄핵 심판 선고일 집회는 어떻게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헌법재판소와 서울 종로구 일대를 중심으로 수십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 주최 측이 경찰에 신고한 예상 인원을 보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10만 명 규모의 탄핵 찬성 집회가 신고돼 있고 남쪽에는 2만 7천 명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또 탄핵 반대 측은 헌법재판소 인근의 안국역 1번 출구와 5번 출구에 각각 3천 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해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탄핵 찬성 단체가 선고 당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에 집결할 예정이라 집회는 지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찬반 단체 사이 충돌 방지를 위해 완충 공간을 충분히 두고 사이에 여러 개의 차단선을 마련해 마찰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운명의 날,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가결로 역대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비상계엄은 범죄가 아니고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입니다.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진행합니다. 헌재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다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은 곧 제2의 계엄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항할 것이고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기에 수기를 거듭한 끝에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이제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그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박원석 전 의원 모셨는데요. 네. 지금 뭐 평결 절차도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답안지는 갖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어제 그 선고 일정 발표가 있은 이후에 오후 들어서 평결까지 이미 이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마무리가 됐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났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4일날 선고만 남은 상황인데요. 저는 조금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이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심판 때 평결이 당일날 오전에 있었다고 해요. 그건 이제 그만큼 이제 쟁점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어쨌든 신중을 다해서 수정하고 수고를 거듭한 그때 마지막 순간에 헌법재판관들의 개별적 의견을 확인하고 이제 뭐 사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4월 4일 그 선고를 예고하고 그에 앞서서 평결까지 확정했다는 건 이게 이제 평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충분히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수기가 이루어졌고 어떤 결론이 내려졌다라는 걸 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목해봐야 될 사실이 그 선고 일정을 발표하면서 생중계하고 일반 방청을 동시에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생중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만 만약 헌법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많이 엇갈렸다면 생중계나 방청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중계 방청을 허용하고 어제 오후에 평결 사실까지 사실상 확인해 준 것으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뭐 의견 일치가 설마 기각이나 각하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없고 8대 0이다. 네, 헌법재판관들 전원 일치로 인용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뭐 생중계 부담 없이 결정했다는 거는 8대0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네. 개인적인 해석이셨고 4월 4일 선고 결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4월 4일 이제 날짜가 정한 것이 아주 좀 절묘하다고 생각합니다. 11시. 4월 4일이 절묘하다. 예, 4월 4일 그것도 또 11시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12월 비상계엄 직후에 이제 122일 만에 이제 결정이 나고 특히 12월 14일 탄핵소추 국회에서 의결되고 난 다음에 111일 만인데 4월 4일 11시에 됐다는 것은 저는 4대 4로 탄핵이 기각이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운명적인 날짜가 아닌가도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8대0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아니 8대0으로 뭐 인용 뭐 된다고 본다면 왜 바로 직전까지 민주당에서 반헌법적인 헌법재판관들의 예를 들면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들이 이제 임기가 끝나니까 임기 어떤 연장법이라든지 또 마은혁 후보를 또 임명하기 위해서 완전히 총공세를 펼쳤습니까? 그래서 마은혁 후보자가 국회에서 추천되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를 한다든지 또 우원식 의장이 또 권한쟁의라든지 또 지휘확인 소송이라든지 등등등 그리고 그런 법안들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내각 줄탄핵을 해서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고 이렇게 민주당에서 총공세를 퍼붓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8대0을 인용될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제 의견이 이제 갈리게 되는데 지금까지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탄핵 인용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4월 4일이 괜히 정한 게 아니다. 4대 4니까 4월 4일로 잡은 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4대 4가 아니고 4 더하기 4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4 더하기 4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아마 이제 선고 날짜도 한참 전에 정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지난 한 달여 사이에 그러니까 헌재 선고를 기다리는 사이에 헌재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다른 탄핵 사건에 선고가 잇따라 있었고요. 또 권한쟁의 심판도 있었고 또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정무적으로는 그것도 좀 지켜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걸 다 감안해 본다면 4월 4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최적의 날짜고 거의 유일한 날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월 2일 보궐선거, 오늘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안 주려고 선거 앞에 선고하기는 어려웠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는 걸 두고서 이제 여러 추측과 또 불안감과 다양한 해석과 이런 것들이 나왔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 정보 관리가 잘 된 거죠. 보안 관리가 밖으로 알려진 게 거의 없는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다 보니까 대응의 수위가 좀 높아졌고 메시지도 강해졌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뒤집어 보면 그만큼 이제 헌법재판소 내부에 보안이 잘 지켜졌고 민주당이 지금 홍 의원님 말씀은 어쨌든 헌재 내부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아서 불안감 때문에 저렇게 대응 수위를 높였고 결과적으로 이제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꾸로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알면 국민의힘은 몰랐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 내부도 여전히 좀 불안하거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4월 4일 선고일 지정을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4월 18일을 넘길 수도 있다.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의 후보들을 지명해서 윤 대통령 기각 각하 시나리오를 짠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그와 전혀 무관하게 선고 일정이 잡혔다고 보고요. 저는 헌법재판소의 시간은 정치권의 다양한 추측이나 정치권의 다양한 뭐 기대 이런 것과 무관하게 헌재의 논리대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4월 4일이 4대 4 때문인지 4 더하기 4 때문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오전 11시에 잡힌 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재가 12시는 절대 안 넘긴다. 빨리 끝나니까 11시로 잡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더라고요. 뭐 통상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한 25분, 30분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저는 뭐 11시에 잡히면 자연스럽게 뭐 한 30분 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고 우리가 조금 시간을 거슬러서 2월 중순만 하더라도 민주당 진영에서는 이건 뭐 볼 것도 없이 8대0 탄핵 인용이다. 그리고 선고 기간도 2말 3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월 달이 지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늦어도 3월 14일까지 결정될 거다 했죠. 왜 그런 거냐면 사실은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어떤 네트워크 전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남편이 김희수 지금 현재 소추위원장하고 몇 명 되지도 않은 같은 법인에 있고 또 이미선 또 재판관 같은 경우도 그 여동생이라든지 남편이 또 탄핵 이런 어떤 찬성 촉구하는 어떤 리더 그룹에 있고 특히 또 문영배 재판관 같은 경우는 본인하고도 뭐 사실 동기고 부인은 안부를 묻는 사이지만 특히 정승호 의원은 방송에 나와서 내가 절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인데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느긋했어요. 뭐 BBS 이런 어떤 외신을 만난다든지 또 뭐 부산에 간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아주 느긋하다가 3월 중순부터 좀 이제 당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문영배 대행이 이제 전화번호를 바꿨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이제 들리면서 그건 설이죠. 예, 상당 부분 좀 당한 그런 어떤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러다가 굉장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한 발언,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현행범이고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고 몸조심해라 이런 발언까지 하면서 총공세를 펼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영배 대행이 선고 일정을 잡고 있지 않다는 소문이 좀 바닥에 퍼지면서 심지어는 4월 18일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언론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전격적으로 잡히게 되었다. 그러면 전격적으로 잡히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이렇게 되면 나라가 더 흔들거리고 갈등이 있으니 빨리 결정을 하자는 중도 보수 어떤 재판관들의 강한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의 강공 드라이브 때문에 4월 초로 잡힌 것 같다. 주진우 의원도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들어보시죠. 본인이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걸 좀 우려를 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노골적으로 임기를 법으로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문영배 소장 입장에서는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내가 자리에 연연해 보이는 모습은 내 명예감이나 내 법관으로서의 수십 년간 생활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좀 나한테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부분을 형의 과정에서 강하게 어필했을 수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일은 절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셔도 좋다라는 말씀을 또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헌재 선고 기일을 지정됐다라는 것은 결국에 헌재가 결론을 내렸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그 결과는 전원일치로 인용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문영배 대행 임기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면서 문영배 대행이 내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움직임이 있나 하면서 선고 기회를 좀 서둘러 잡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분석이거든요. 글쎄요, 그 역시 뭐 근거 없는 추측이고 아까 보니까는 주진우 의원이 이제 본인 유튜브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힌 거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일종의 뭐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그거인데다가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제 지지층의 동요나 이런 것들을 좀 다독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 법안이 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한 정도의 단계고 당연히 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어요? 한독수 권한대행이. 그리고 여당에서도 거부권 행사를 당연히 주문할 거고, 그럼 통과 안 될 법인데 그 법 때문에 문영배 대행이 그렇게 흥분해서 잡지 않을 선고기일을 잡았다라는 것 자체가 좀 무리한 해석 아닙니까? 지금 이제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에 그 배경에 대해서도 혹은 결과에 대해서도 정파적으로 다양한 해석들 또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는데 며칠만 지나면 굉장히 민망할 얘기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다려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수많은 뇌피셜 이른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난무한데 결국은 뭐 결과 나오기까지는 뭐 또 여러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고 날짜 잡힌 건 지금까지 이른바 5대3 대드락 이 얘기 많았었는데 그거는 벗어난 거 아니냐 어느 쪽이든 그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문영배 대행이 본인 스스로 내가 뭐 가장 우리 법 연구에서도 뭐 자책이 치우쳤다 이렇게 했던 말할 정도로 문영배 대행이 탄핵을 기각할 생각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추측입니다만 이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선고 날짜를 잡는 전속적인 권한은 문영배 지금 대행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월 25일 날 그 대통령
탄핵 심판 관련 변론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례적으로 좀 시간이 좀 길었죠. 그렇다면 저는 처음에는 변론 이렇게 어떤 종결된 이후에 논쟁이 많아서 이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시점에 이르러서는 문영배 대행이 본인이 선고 날짜를 잡지 않은 것은 탄핵 기각 각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끌다 보니까 지금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임기연장법이라든지 또 마은혁 후보를 또 강제로 밀어넣는다든지 또 이런 어떤 거부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말 내각을 줄태환하려는 이런 어떤 국가적인 이런 갈등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좀 늦춰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헌법재판관들 내에 저는 좀 컨센서스가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의외로 4월 4일로 잡혀지지 않았나.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했던 가능성이 지금 볼 때는 이 날짜만 본다면 조금 더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정치권에서 뭐 아전인수라고 하나요? 서로 좋은, 기분 좋은 그런 해석들만 내놓고 있는데 보면은 두 갈래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4대4,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8대0 이렇게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왼쪽에 박대출 의원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대4 가능성 높다. 박범계 의원이나 뭐 전현희 최고위원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 섞인 분석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오늘 아침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한덕수 총리나 이진숙 위원장 결과를 보면 무언가를 만장일치로 만들거나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재판관들의 본인의 소신을 그냥 밝힌 거 아니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다른 탄핵 사건들에서는 다 또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한덕수 총리, 이진숙 방통위원장 심판 결과만 가지고 단언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요. 나 의원이 또 보고 싶은 결과만 본 건가요? 그렇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추천의 배경이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 또 개개인의 성향도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성향에 대해서 누구는 뭐 진보다, 누구는 보수다 이런 분류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그 헌법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그런 최고재판소로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헌재를 두고서 흔히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정치적이라는 의미는 이 당파 사이의 어떤 균형을 취하거나 혹은 정파의 눈치를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쨌든 그 헌법을 해석하는 최후의 사법기관으로서 민심을 살피고 그 민심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12월 3일 날 전 국민이 목격한 바가 있고 지금 5가지 소추 사유가 전부 다 중한데 그 5가지 소추 사유를 전부 피해서 위헌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만큼 정당한 그런 중대한 위헌 위법의 사유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느냐. 그리고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 거냐.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중대성을 판단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훨씬 더 국민의 신임의 배반 정도 내지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위헌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법률가들이라면 당연히 판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각은 저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각에서 이제 각하 얘기가 나옵니다. 소추 동일성 문제, 그러니까 내란죄 이걸 뺀 거. 근데 이미 11번 재판이 진행이 됐고 아마 11번 재판 진행 과정에서 각하 의견이 우세했다면 그에 대한 어떤 이 조치가 분명히 일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서 그 문제 제기를 계속했을 때 이 문영배 헌법재판관 그 소장 대행이 평의를 통해서 지금 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다루겠다 이렇게 쟁점을 해소하면서 저는 재판을 진행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때문에 이제 와서 각하라는 것도 전혀 이치합당하지 않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실과 법리에 기초해서 재판관 전원일치 인용 결정을 내릴 거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네, 8대0을 전망해 주신 박원석 전 의원 개인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4대4 얘기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5대3 기각 얘기 많았잖아요. 왜 4대4가 된 겁니까? 일단 뭐 4대4든 5대3이든 일단 그동안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어떤 사례를 봤을 때 이제 확실하게
예를 들면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어떤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일단 최소한 이제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즉 당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건은 그 근무를 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도 인용 한파와 기각파가 딱 나눠진 네. 게 재판관들의 어떤 본인의 어떤 성향이 이제 나타났죠. 그럼 물론 이제 그 이후로는 또 의견이 달라졌습니다만은 특히 또 한덕수 권한대행 때도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기각을 피력하신 분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인용할 것이냐 절대 뭐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지금까지 어떤 결정례를 보면은 이런 사유가 위헌 유법하냐 그리고 이제 중대하냐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이런 어떤 문제인데 위헌 유법한 사유가 이제 쟁점 이제 5가지가 있는데 이 쟁점들도 초반에 비해서는 굉장히 심판을 하면서 예를 들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을 체포 구금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왜곡되고 그리고 이제 훼손되고 오염됐다 이런 것들이 뭐 홍장은의 어떤 메모라든지 곽종근 사령관 등의 어떤 진술이 이제 많이 이제 김현태 특임 단장 어떤 정을 통해서 많이 좀 뒤집어진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성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결국 이제 여론조사라 볼 수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여론이 4%, 5%, 6%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국내 절반 가까운 어떤 분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이런 것이고 그리고 특히 자유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이런 어떤 면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처음부터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물론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히 최근에 민주당이 이런 어떤 탄핵 폭주라든지 예산 폭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또 설득력 있는 또 논리가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점을 비추어 봤을 때는 결코 탄핵을 인용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탄핵을 그러니까 기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8대0, 4대4 이런 엇갈린 전망 속에서 여야 지도부가 오늘 아침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의원 여러분, 이틀 후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탄핵 소추 가결 111일 만에 선고입니다. 지난 111일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4월 4일 헌재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한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합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했으니 헌법의 이념과 가치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주어진 헌법상의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일단 여야 지도부 모레 나올 헌재 결정을 이제 뭐 승복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로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4일이 끝이 아닌 시작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예, 뭐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4월 4일 이후에는 또 엄청난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벤트와 혼란이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뭐 잘 아신 것처럼 인용이 되면 이제 조기 대선 이제 국면에 들어가는 거고 설사 기각 각하가 되더라도 민주당에서 그걸로 끝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이슈라든지 또 명태균 이슈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아마 흔들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취도를 하고 있는 최상무 권한대행 지금은 또 기재부 장관입니다만은 예. 계속해서 어떤 탄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어떤 전국의 어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 민주당 결코 여기에 대해서 뭐 승복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권성동 대표가 새로운 어떤 시작이다 예. 그런 어떤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네, 4일이 저희가 뭐 계속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조금 전에 그 얘기를 들은 이재명 대표도 운명의 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야를 다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고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된다면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제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4월 4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일 겁니다. 사실은 그에 앞서 3월 26일 날 선거법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과연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워낙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거냐. 근데 그에 대한 불안감까지 확산됐던 게 사실인데 예. 어쨌든 뭐 전면 무죄를 받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를 상당 정도 짓눌러 왔던 사법 리스크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진 측면이 있어요. 예. 사건이 완전히 예.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헌재가 지금 기대대로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그로부터 60일 뒤가 대선입니다. 60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다가 각 당 내부로 보면은 5월 중순 이전에 후보를 선출을 해야 돼요. 정말 시간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는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제 비호감 여론층이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강하다 이런 진단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완화하고 누그러뜨릴 건가? 이거는 민주당 후보로서의 선명성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국민 통합과 또 국정에 관한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장차 보여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에 대한 이제 준비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간에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 전국은 이제 대선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국민의힘도 지금은 어쨌든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와야 된다. 탄핵은 기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막상 이제 탄핵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고 어쨌든 윤 대통령하고 거리를 두고 내지는 관계를 끊고 이제 새로운 어떤 전망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까 앞서 권성동 대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 속에 예.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중첩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속내가 복잡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뭐 결과가 나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충돌을 또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헌재 주변에 지금 경비도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 선고를 앞두고 이런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공식적으로 천명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불이한 선고에 대한 불복, 저항 선언으로 위헌 릴레이를 멈춰 세우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대3, 예를 들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다면 달라졌을 그 결론, 그게 나오면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특히 원내 대표까지 지낸 박홍근 의원이 저렇게 하는 것은 반헌법적인 어떤 그런 언사를 통해서 지금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5대3이든 6대3이든 예를 들면 이 탄핵 인용이 필요한 6명이 안 되면 결국 그것이 헌법적으로 탄핵이 기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대3이 됐다는 이유로 불복을 하겠다.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기 초미에 이제 관심사를 갖고 있고 헌법재판소에 날마다 수만 명이 지금 이제 지키고 또 뭐 집회를 하면서 또 집단 단식과 지금 이제 삭발을 지금 하고 있는 가운데 예를 들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그때 탄핵 결정 때는 현장에서 3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1분이 코마 상태에서 또 나중에 병원에서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당시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탄핵 반대 어떤 국민들이 지금 현재 많이 이제 모여 있고 또 분노에 차서 벌써 2분이나 분신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어떤 참담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지금 압도적인 그 민주당을 원내
대표를 하신 분이 저런 이야기를 하고 예. 특히 또 이재명 대표는 그저께인가요? 그 천막 그 현장 회의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면 뭐 유혈 사태가 일어날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어떤 이야기부터 해서 최강욱 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불안하면 뭐 칼을 사러 가자는 이런 어떤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이런 어떤 행위들은 결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발언들을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무차별적으로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심히 좀 우려되는 예. 바입니다. 일단 뭐 천막 당사를 꾸린 민주당인데 가해자가 우리가 아닌데 왜 우리한테 승복 선언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또 반박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발언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홍근 의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요. 만일이라는 전제를 하고서 한 얘기고 어떤 심정인지 알 것 같습니다. 심정은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그러나 이제 4선의 원내대표를 지낸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탄핵 선고라는 중차대한 일정을 앞두고 저런 발언이나 메시지는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았겠다. 자칫 어쨌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겠다. 만약 이제 원하는 결정이 안 나온다면 이런 걸 예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정치 공세를 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지금 국민 다수의 그런 의사와 배치되는 결정이라면 그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는 국민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정치권이 앞선다 그래서 정치권 뜻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정치권은 따라가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만큼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떻게 보면은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을 헌재가 앞두고 있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정말 국민의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고 싶고요. 이거 가지고 뭐 여야 사이에 또 입씨름하고 정쟁할 건 없다고 보고요. 기각 시나리오가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정말 이거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권이 앞선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여론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이제 그걸 살피는 게 정치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과제인 거지. 저걸 뭐 앞장서서 우린 이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선언하는 건 별로 의미 없는 얘기고 괜한 이제 뭐 논쟁거리만 되기 때문에 박홍근 의원이 조금은 좀 신중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어쨌든 지금 정치권의 발언 또 행동 하나하나 상당히 좀 예민하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런 시점인데 이 타이밍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 저자로 하는 뭐 책이 출간됐다 그래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인지 새로운 대한민국인데 공동 저자가 김기현, 나경원 의원, 조정훈, 윤상현 의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거 이 시점에 출간한 거 어떤 의미라고 봐야 돼요? 저는 생각할 때는 일단 탄핵 그 전국에서 관련된 어떻게 보면 좀 뭐 자료집 내지는 어떤 기록용 어떤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직후부터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상 참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우파 보수 진영의 어떤 집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좀 장년층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지금은 보면은 어떤 집회든지 2030이 주류를 좀 이루고 있고 또 탄핵 반대 집회에 보면은 사실은 그전에는 서로 좀 무대에 가서 좀 이야기를 할 연사를 구하기가 힘든데 서로 좀 나가겠다고 해서 순서를 정하는데 막 다툼이 일어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어떤 국민들이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민주당의 그동안 반국가적인 어떤 활동, 탄핵 폭주라든지 예산 폭주라든지 입법 폭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이제 많이 좀 알게 된 앞으로 어떤 한국 정치 지형도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 봅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변혁기에 관련된 어떤 자료 그리고 생각들을 모은 어떤 자료집인데 결국은 이제 저자로 참석하신 분들이 탄핵 반대를 처음부터 외쳤던 정치인. 윤 대통령이 뭐 직접 쓰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직접 쓴 거 아니시죠. 그러면서 뭐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거기 뭐 들어갔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뭐 전한길 선생이라든지 비정치인들도 몇 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이 워낙에 이제 공교롭다 보니까 뭐 윤 대통령 측에서는 혹은 뭐 저런 분들이 뭐 탄핵 선고에 뭐 자신감을 갖고 낸 건가? 뭐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이 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책을 낸다는 건 좀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잖아요. 윤 대통령의 의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후 진술 정도만 실렸다는 것으로 봤을 때 뭐 그 정도 실린 것은 허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자 뭐 이런 건 아닌데 저기 같이 참여하는 분들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 혹은 상업적인 목적 이게 좀 앞섰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이제 탄핵이 인용된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예. 그때 가서 윤 대통령을 내세워서 어떤 정치적 목적의 마케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겸며 지지층에게 말하자면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나중에 가서 허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물론 저기 이제 참여한 정치인들,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조정훈 의원이라든지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이분들이 과거와 달리 유독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 아주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예. 그런 역할을 해와서 뭐 이제 이 찐윤 중에 찐윤이다 이런 평가까지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그 입장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까요? 탄핵이 인용되면 또 어떻게 결과에 입장을 따라 또 바뀔 예. 수도 있다고 보고 또 종전에 그렇게 입장을 많이 바꿔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게 얼마나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탄핵의 여부, 뭐 헌재의 답안지를 이제 이틀 후면 확인할 수 있는데 두 갈래 길이겠죠. 기각각하 아니면 인용 이 두 갈래 길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짧게 좀 보면 일단 기각각하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직무에 바로 복귀합니다. 대통령실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만약에 복귀를 하면 임기 단축 개헌에 집중하겠다는 그 얘기 정말로 지킬까?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좀 정확한 워딩은 임기 단축 개헌에 집중하겠다기보다는 예. 87 체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어떤 개헌을 하겠다. 그리고 그 개헌을 통해서 임기가 단축되더라도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최후 진술에서 본인은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걸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개헌을 어떤 그림으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어떤 과정에서 많은 또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임기가 어떻게 조정될지 하는 것은 조금 더 후차적인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뭐 변론기일에 나와서 직접 밝혔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 당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여 87 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뭐 어디까지 시나리오니까 만약 기각 시 이제 복귀에 하게 되면 개헌 관련 논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집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의미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기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워낙 이제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동안에 국민들 앞에서 공언해 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최후 진술에서 했던 얘기를 과연 지킬까? 저는 뭐 개헌은 기대도 안 하고 계엄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저는 개헌보다는 개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자기 편에 서지 않았던 국무위원들을 윤 대통령 성정상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에 서지 않았던 당의 구성원들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개헌을 하려면 여야 간에 의미 있는 그런 대화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군을 보내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대통령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전국은 저는 파국으로 흘러갈 거고 윤 대통령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설사 기각돼서 돌아온다 하더라도 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이제 다른 시나리오죠. 인용 시나리오로 가면은 여야 지도부가 상당히 바빠집니다. 이제 조기 대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6월 초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 이제 국민의힘이 안 하던 이제 고민은 지지층이 상당히 갈라져 있어서 후보를 정하는 과정이 참 쉽지 않을 것이다. 상처도 많을 것이다. 이런 뭐 우려들이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예. 저는 뭐 기각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이제 조기 대선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 예. 그때부터는 당의 어떤 경선 룰이라든지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지금 차원이 다른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7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리를 두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예. 지금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설정에 따라서 경선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후보로 나인 면면들을 보면 김문수 장관이 왜 갑자기 지금 현재 그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최고 지금 지지율이 높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런 어떤 움직임이 없더라도 당시에 서영교 의원이 이제 그 사과할 때 사과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목소리, 특히 대통령이 그 인용이 돼서는 안 되고 탄핵은 기각되고 더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뭐 한두 마디만 했는데도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대선 후보 지지를 올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약에 경선 국면으로 들어가